25페이지, 보건행정 25페이지 2번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 경제적 특성이에요.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은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제가 처음에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그냥 이 특성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소비자 지식 부족, 뭐 외부 효과, 독점성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각각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결국 우리 보건 경제로 갔을 때 그 국민 의료비 상승의 요인이 뭔지, 떨어뜨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공급자적인 요소가 뭔지, 소비자적 요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예 개념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해요. 먼저 소비자 지식 부족 혹은 정보 비대칭 같은 말이죠. 소비자는 지식이 부족해요. 공급자는 지식이 많은데 소비자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 상태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병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평가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방송에 의사가 TV에 나오면 훌륭한 의사, 잘하는 의사, 유명한 의사, 그 병원 가야지.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죠. 굉장히 사회적 문제긴 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그 헤드라인 기사만 봤는데 닥터 테이너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닥터 테이너가 명의는 아니다 라는 그 헤드라인, 그게 기사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딱 보고 먹었겠구나라고 감은 왔어요. 그렇죠? TV에 많이 나오는 의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기회가 돼서 나오고 뭘 얘기를 막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어때요? 의료인으로서 전문 지식을 전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TV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특히 더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닥터 테이너라고 엔터테이너죠. 그래서 의사 중에서 약간 그런 엔터테이너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명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아마 그 내용에 있었겠죠. 결국 소비자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소비자는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의사 등 제공자에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병원에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걸로 모르겠어요. CT 한번 찍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싫은데요. 왜 찍어야 되는데요? 근거를 대세요. 못하잖아요. 찍으려니까 얼른 찍어봐야지.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자신의 그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의료 상품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일스 로우라는 게 밑에 나오고 있는데 세일하는 학자가 얘기했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세일스 로우.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게 세일스 로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개념. 자, 레머는 병원은 일단 세워지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망하는 병원도 있어요. 이렇게 병실 막 만들었는데 이게 망해서 이렇게 다 채워지지 않는 병원도 있지만 대규모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던가 굉장히 큰 병원일수록 세워지기가 무섭게 병원이 채워져요. 진짜 우리 서울 시내에 어때요? 세브란스 병원 증축했죠. 서울 성모병원 증축했죠. 아산병원 증축하고 삼성의료원 증축하고 서울대병원 증축하고 뭐 중앙대병원도 또 새로 짓고 막 엄청나게 병원들을 짓고 있는데 병상수가 2,000베드, 3,000베드예요. 근데 어때요? 딱 오픈을 하면은 순식간에 그 병상이 다 차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그 오픈하는 병원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 들어오지?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이 일단 세워지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자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이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소비자의 지식, 정보 비대칭에서 같이 나오는 말들, 그래서 소비자의 물질, 세일스로 잘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소비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어떻게 될까요? 국민 의료비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내가 엑스레이로도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의사가 CT를 찍어보면서 의료비 지출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특성은 수요 예측 불가능성 혹은 불확실성이라고도 해요. 불확실성, 수요 예측 불가능성.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쯤 맹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 가서 치료 볼 거니까 미리 병원에 예약해놔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특성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의료보험이 필요한 거죠. 왜냐?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불시에 내가 의료를 이용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 질병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를 대비할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요소가 된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보시면 세 번째 외부 효과가 나와요. 외부 효과라는 거, 한 사람의 건강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남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어서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런 전염병 전파라던가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건강, 한 사람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파급시키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외부 효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외부 효과란 그래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와 관계없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바로 외부 효과죠.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어떤 환자가 다른 주민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특성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어느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료 공급의 독점성. 자, 의료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의료인은 법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여러분 이제 보건의료 자원할 때 의료법을 하면서 하시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병원장을 할 수 있게 병원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 건 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제도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료를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에 의해서 독점될 수밖에 없죠. 의사에 의해서 독점될 수밖에 없는 게 의료 시장이에요. 면허제도로 인해서 독점성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게 뭐냐?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 공급의 독점성. 그래서 의료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경제, 시장 경제에서 어때요? 공급이 과잉되면은 어때요?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의료시장은 공급이 과잉되면요, 그 과잉 진료를 유발을 해요. 그로 인해서 보건의료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제, 인허가, 간섭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특성이 의료 공급의 독점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공공재, 필수재, 우량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의료라는 거는 필수품이라는 거죠. 필수재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량재라는 것은 공공재는 이제 필수, 우량재랑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공공재는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걸 의미를 하고요. 우량재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육이라든가 주택, 의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을 보장을 해줬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나중에 국가의 경제적 인력이 된다란 말이에요. 교육도 어때요? 질 좋은 교육을 시킴으로써 사회에 유능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량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소비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국가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량재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소비재 겸 투자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비재라는 거는 치료와 관련된 건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재에 해당하는 게 치료 서비스, 소비하는 거고요. 투자재는 뭐겠어요, 그러면? 예방이 투자재겠죠. 내가 당장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예방을 하니까 예방을 통해서 이후에 발생된 어떤 의료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재 겸 투자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탄력성.
필수품으로 가격의 변화에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보건 경제에서도 나오겠지만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변동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낮아지겠죠. 거꾸로 낮아지겠죠. 가격이 100원이면은 이만큼 수요를 했었는데 가격이 1,000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그럼 이만큼밖에 안 사요. 그쵸? 이게 바로 이런 형태를 그리는 게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소비가 많아진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가 적어진다라는 탄력적으로,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탄력성이에요. 의료는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그 맹장 수술비가 올랐대요. 어제 50만 원 했는데 오늘 100만 원이에요. 100%가 그럼 100% 오른 거죠. 100% 올랐는데 여러분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과 전혀 상관없이 의료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게 바로 비탄력적이라는 특성인 거죠. 모든 의료가 다 비탄력적인 건 아니죠. 탄력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성형이라던가 피부, 이런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을 하거나 라식 수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좀 탄력적이겠죠.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그 일반 건강검진 말고 고가의 그 건강검진 센터 가서 하는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거 굉장히 탄력적이죠. 가격 변동.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2월, 1월, 2월 되면은 그 건강검진 센터가 특히 1월, 2월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검진센터들이 주로 뭘 하냐면 직장 건강 검진을 주로 하는데 12월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그럼 이제 그 큰일들이 다 끝난 거예요. 1월, 2월 되면 일이 별로 없어요. 비수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대폭 할인을 해요. 1+1 행사. 많이 해요. 진짜 그 대학병원에 있는 건강검진 센터들 있잖아요. 좀 대규모 건강검진 센터들 가면은 1월, 2월 되면은 할인 행사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검진도 좀 해드리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필요도 있고, 그렇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변동을 통해서 수요자를 모으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의료는 비탄력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거의 물론 완벽하게 이런 형태는 아니겠죠. 요렇게 정도 될 수가 있겠지만, 완벽하게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게 응급의료. 그렇죠. 당장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있고 없고를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응급의료 같은 거는 탄력성이 0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번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가 나오고, 9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나와요. 요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라는 것은 갑자기 재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의료 인력이 필요로 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의료 인력이 지금 있는 인력에서 갑자기 느릴 수 있어요? 당장 면허를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까지 어때요? 그만큼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고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시설도 마찬가지죠. 병원이 갑자기 너무 많이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을 갑자기 막 뚝딱뚝딱 지어낼 수 없잖아요. 물론 임시 병사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병원 시설을 만들거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공장처럼 막 또 풀가동해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특성이 바로 시간적 불일치,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특성이고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배가 아파요. 근데 오늘 말고 나는 내일이나 모레쯤 잠깐 뒀다가 나중에 진료 봐야지, 아니면 나중에 아플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가서 봐야지. 안 되죠. 나는 A라는 의사한테 진료를 보고 싶은데, 이 의사가 연수를 가서 한 달 동안 연수 갔대요. 그럼 그 의사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병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할 때 병원에 가서 바로 공급을 받는 거지, 내가 지금 필요한데 한 달만 더 참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료 서비스는.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라는 거, 저장할 수 없다라는 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특성이죠.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문제에 보기로 나오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이러면 틀리는 내용이겠고요.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일치 이래도 틀리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노동 자본 집약적인 서비스다.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화되고 기계화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 사람의 인체가 기계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본과 팀워크, 이런 수평적인 업무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서비스다. 그래서 노동 집약성,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병원은.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13번에 규모의 경제 불성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규모의 경제가 불성립된다는 것은 공급이 이런 같은 개념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면은 비용이 줄어들어야 돼요. 규모가 커지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지금 요즘 어때요? 배추값 폭락해서, 배추 농사가 풍년이었대요. 올해 굉장히 풍년이었대요. 근데 배추값이 너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팔아도 들인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배추값을 다 갈아엎고 있어요. 배추밭을 갈아엎으면은 정부에서 거기 배추 한 포기당 얼마를 준대요. 그래서 생으로 그 농사진 걸 갈아엎고 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시장으로 다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갈아엎도록 하고 또 얼마를 주고.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거죠. 근데 의료시장은 어때요? 공급이 막, 성형외과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피부과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가격이 물론 뭐 조금 변동이 있는 것도 있지만 고가는 계속 고가고, 규모의 경제가 별로 성립되지 않는 게 이 보건의료 서비스죠. 생산의 독점성, 공급의 독점성이랑 마찬가지고요. 보건의료 공급의 비탄력성, 우리가 아까 했던 비탄력적이다라는 특성, 우량제적인 특성, 아까도 얘기 드렸죠. 필수제, 공공재, 우량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비재 요소와 투자재 요소 혼재도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서비스와 교육의 공동 생산이라는 거, 보건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 여러분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 생각하시면 치료도 하지만 거기에서 수련도 해요. 수련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지던트 수련의들은 어때요? 의사 면허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련을 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게 되고, 혹은 의사 면허 시험 보기 전에 인턴이라는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의료기관은 이런 서비스와 지식을 동시에 제공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체크포인트 내용은 쭉 설명됐던 내용들 비슷한 거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29페이지 국가 역할과 개입 정책을 좀 보실게요.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러한 사회 경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역할, 개입 정책을 보시면 국가는 우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공급자로서의 역할. 의료시장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기관을 설립해서 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의료기관이라던가 보건소 설립을 통해서 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재정 지원자.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죠. 의료급여 대상자들, 빈민계층에게 1차 부담자나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는 2차 부담자로 재정적인 지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료가 우리 보험료가 기본으로 되지만 거기에 일부 아주 적은 국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2차 부담자로서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정보 제공자. 보건의료 지식, 정보, 국민들이 소비자의 무지,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죠. 보험자 역할.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보험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뒤에 보시면 조절자의 역할을 해요. 혹은 규제자라고도 하고요. 조절자, 규제자. 그래서 규제자로서 서비스의 질이라던가 어떤 의료인들의 능력, 전문성, 면허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일들을 하는 게 국가의 역할, 조절자,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가의 역할이었고요.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을 보시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국가 정책이 나뉘게 돼요. 수요자에게 개입하는, 수요자는 누구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개입을 하게 되고요. 공급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도 개입을 하게 돼요. 어떤 개입을 하느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의료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있어요. 의료를 이용하세요. 왜? 어떤 거 주로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요 촉진 정책이겠고, 규제 정책은 뭐예요? 의료의 과잉, 의료 쇼핑이라든가 과잉 이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규제 정책이겠죠. 촉진 정책, 그래서 노인에게 노인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첨단 장비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촉진 정책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진단하고 빠른 치료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 정책은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료 이용을 꼭 필요할 때만 하게끔 하는 것, 혹은 고가 장비 사용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고가 장비 사용 못하게 어떻게 해요? 보험 적용 안 해주는 것. 첨단 장비 사용 권장은 예를 들어서 MRI, CT 이런 게 예전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규제했던 거겠죠. 고가 장비 사용을 억제해. 근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게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첨단 장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하겠다라고 제도를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촉진 정책, 규제 정책이 다 될 수 있는 것들. 공급 측면을 봤을 때 공급자에게 촉진하는 거, 우선 의료시설을 공급 확대하는 거, 그리고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서 의료 공급을 촉진, 특히 무의촌 지역이라던가 지방으로 갔을 때 이런 정책들이 필요로 하겠죠. 규제 정책은 과잉 투자를 억제하는 거, 적정성 평가하고 장비 생산에 대해서도 억제가 공급자 측면에서의 규제 정책.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개입이 왜 필요하냐? 우선 시장 실패라는 게 있어요. 시장이라는 거,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 어때요? 자유롭게 이런 가격 탄력적인 특성, 공급과 수요의 탄력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 사회경제적 특성상 시장 실패, 자유시장 경제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시장 실패 때문에. 그래서 자원의 형평적,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결국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소비자에게 불리한 의료의 특성이에요. 정보의 불균형, 소비자의 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가 불리한 게 바로 의료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독립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항상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공급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도 불가하죠.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건강의 총체적 특성을 봤을 때 건강은 생산성을 보건의료 잠재적 유효성이 매우 크고요. 건강은 생산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좀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의 영향 요인이 다차원적이다. 그래서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요인이 계층 간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환경 오염이라던가 공해 이런 것들이 개인의 통제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고요. 건강권의 대두, 건강은 생존권의 생존권적인 기본권, 그래서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런 특성들 때문에 국가가 보건의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보시면은 보건행정가의 역할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7장 보건행정 조직에서 보실게요. 여기에서 굳이 보시기에는 약간 이해가 오히려 안 되실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5번에 현대보건의료의 문제점 내용 보실게요. 현대보건의료의 문제점. 보건의료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우선 의료의 방향이나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의료가 지나치게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체의 국소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 정신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인적인 진료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는 뭐예요? 치료 중심. 그리고 예방이나 건강 증진은 좀 등한시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장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서 보시면은 부서가, 여러분들이 진료과가 내과, 외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갔더니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특성상 나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게 또 센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순환기 센터, 뭐 암센터. 근데 내가 순환기계 질환이랑 암이랑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만 이렇게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대학병원에 가면 여러분 정형외과 가면은 어떤 교수님은 그 발목만 보시고요. 어떤 교수님 무릎만 보시고 어떤 교수님 손만 보세요. 각각 자기의 전문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분화될 필요도 있지만 뭔가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보건의료 시장의 문제는 아직도 계속 치료 중심이라는 거. 사실 그래요.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가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건 경제에서 나오겠지만 국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게 되면은 어때요? 이용을 줄여야 되죠. 그래야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방하고 증진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간이에요. 민간 의료 시장은 어때요? 환자가 와야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예방이랑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원이 망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의 사회적 배분의 문제가 있어요. 지역 간 그리고 각 사회 계층 간의 보건의료 수혜나 건강 수준에 있어서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그 VIP 병동 같은데 뭐 이렇게 로얄층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고 또 일부는 그 병원비, 외래 진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 의료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의료비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보건의료의 현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과 구체적 전개,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에서 의료의 기본 전제가 전환이 되고 있다. 현재의 보건의료는 질병 발생 이후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에 치중이 되고 있는데 질병 발생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요즘 사실 TV에 보면은 의사들이 많이 나와서 뭐 해요? 그냥 그 치료 어떻게 치료하세요가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몸에 좋다, 뭐가 몸에 좋다. 근데 요즘 특히 TV 보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게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건강이 의학적인 건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우엉차 무슨 그다음에 뭐죠 각각의 우리 식재료들이 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한 번 나올 때마다 다 그거 다 해본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유산균 막 티베버섯도 막 찾아가지고 사서 해 먹어보고 우엉차 좋다. 우엉차 사가지고 물 끓여 먹고 다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건강 증진 활동이긴 하죠. 뭐 꾸준히 안 하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사회 그 보건의료 자체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방송 매체를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의료는 질병이 아닌 건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과거 의료는 어때요? 그냥 병에 걸리면 와서 치료하는 거 하지만 건강이 먼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과 관련된 분야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장이나 환경 오염, 환경 문제, 흡연, 음주, 생활 행태 등 영양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뤄야 하고요. 예방과 건강 증진의 중요성 강조되어야 한다. 임상의료의 적정화 역할의 변화, 그래서 진료의 적정화는 전통적으로 진료 행위는 의사들에게 맡겨져 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각종 의료기술 개발 그리고 의료비 상승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 사회적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의료의 역할 변화를 보시면 노령 인구와 만성질환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요양이나 재활의료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의료의 역할은 치유만이 아니라 돌봄 그리고 재활 이렇게 넓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보건의료의 경제적인 특성, 사회 경제적인 특성들을 좀 보셨고요. 다음은 보건행정에서의 주요 요소 분석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기서 간단히 보실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 그 7장 가서 보건행정 과정을 행정 조직 이론을 보시면은 다시 같은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먼저 행정 과정인데 이거는 딱히 보건행정에서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의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고 균릭이 제시한 균릭의 포스코업이라는 과정, 행정 과정을 제시를 했어요.
균릭은 이 포스코업이라는 약자를 따서 먼저 기획, 조직, 인사, 그리고 지휘, 조정, 보고, 예산, 편성 이렇게 7단계로 행정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기획이 있어야 된다. 플래닝. 그래서 P죠. 플래닝, 기획, 조직 목적,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동,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기획 과정이고, 기획을 하고 나면 조직을 해야 된다. 조직이라는 뭐냐? 목적 달성을 위해서 권한 구조, 공식적인 권한 구조, 그리고 직무 내용 이런 것들을 배분하고 규정하는 게 조직이다. 인사에서는 이제 조직을 하고 났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해서 근무 조건을 유지하는 게 인사가 되겠고요. 인사가 끝나고 나면 지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지휘. 지휘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조정에서는 업무 수행 관계를 상호 관련시켜서 서로 통합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조정이다. 조정을 하고 나면 리포팅, 보고가 들어가죠. 그 사업의 진행 상황, 기록, 연구, 감독 이런 것들을 조직의 장이 자신과 하위 직원들에게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리포팅, 보고라고 하고요. 예산 편성, 조직의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재정, 통제, 결산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행정 과정에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그리고 예산 편성 이렇게 7가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균릭이에요. 두 번째 페이율의 폭이 있는데 POCCC. 그래서 여기선 좀 더 간단하게 기획, 조직, 그리고 명령, 조정, 그리고 마지막에 뒷장에 통제까지 나오죠.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율이랑 균릭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C가 조정이 있고 통제라는 게 균릭에서는 통제가 없어요. 그렇죠. 통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조정까지만 있고 페이율에서는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그래서 통제까지 있다라는 거를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기획을 하고 마찬가지로 조직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 통일되도록 조정하는 것. 조정의 원칙, 행동이 통일되도록 배열하는 게 조정이고요. 통제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을 근거로 평가하고 교정 활동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게 통제예요.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을 근거로 평가하고 교정하는 것, 이런 통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균릭과 페이율에 의한 행정 과정을 보셨고, 일반적인 행정 과정을 보시면은 뭐 포항, PODC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보시면 기획, 조직, 실시, 통제. 기획, 조직, 실시, 통제. 그래서 플래닝, 오르가니제이션, 액티베이팅, 그리고 컨트롤링. 그래서 기획, 조직, 실시, 통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PIC 보시면은 기획, 실행, 통제로 간단하게 보기도 해요. 기획, 실행, 통제. 자, 행정활동의 4가지 요소. 조직, 인사, 예산, 법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요소가 되는 게 조직, 인사, 예산, 법규. 이 4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 그건 여기서 볼 게 아니고. 자, 예, 그렇게 행정활동의 4가지 요소. 조직, 인사, 예산, 법규. 보건행정체계 모형 다시 나오고 있어요. 보건행정체계 모형이 나오는데, 요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좀 한 번 더 보실게요. 여기도 행정과정, 행정조직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긴 할 건데, 우리 행정과정이 나왔으니까 행정보건행정의 운영 원리 같이 한번 더 보고 넘어가실게요. 보건행정, 제가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건행정의 운영 원리 보시면, 보건행정도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리 과정이 있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기획하고 조직하고 동기부여하고 통제하고 평가 및 환류하는 이런 기본적인 운영 원리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운영 원리를 크게 나눠봤을 때 관리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기획 과정, 수행 과정, 통제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운영 원리를. 먼저 관리 과정이라는 거,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죠. 뭘 관리하느냐?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그래서 연속되는 관리 과정은 좀 더 연속되는 과정이고요.
각 과정에 상호 연관 작용을 하는 게 관리 과정이고 동적이다. 움직이는, 관리하는, 진행되는 과정이다.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의사결정 과정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일반적이고 마찬가지로 동적이라는 것.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먼저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하고요. 문제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의 해결책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각각의 대안들을 평가하고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의사결정 과정이죠. 세 번째, 기획 과정을 보시면 기획은 어떤 업무 수행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게 기획이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기획 과정에는 전제를 세우고 예측하고 목표 설정, 재설정, 구체적인 행동 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 기획 과정에 포함이 되게 돼요. 조직화 과정은 일정한 어떤 환경 하에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 분업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이 조직화 과정. 수행 과정은 조직 내에서 어떤 행동을 실제 추진하는 과정이죠. 여섯 번째로 통제 과정, 조직 활동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조직 활동 결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결정을 하고 평가 기법, 변화가 필요할 때 수정, 보완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통제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5페이지 보시면은 보건행정의 과정에서 현대행정의 과정으로 따로 보는 게 있어요. 현대적 행정 과정으로 봤을 때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조직화, 동기부여, 통제, 환류. 그래서 마지막에 환류까지. 통제하고 평가하고 환류라는 거, 평가를 다시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사업을 종료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지금 봐드린 내용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행정으로 들어가면은 행정 원론으로 들어갔을 때 기획에서, 정책에서, 그리고 행정 조직에서 다시 세세하게 나올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먼저 보셨고요. 다시 교재 들어가서 34페이지 보건행정 체계 모형 보건행정 체계의 투입 요소와 변환 과정 그리고 산출 요소. 투입은 먼저 어떤 자원이 투입되는 거죠. 인력이라던가 시설, 자금,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입과 관련된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투입이 되고 나면 변환 과정이 이루어져요. 이 투입된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먼저 기획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재무 관리도 하고 조직에서는 조직 구조, 문화, 조직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지휘, 리더십이나 동기부여, 의사소통, 갈등 해결 같은 문제들 조정은 업무 간, 직원 간의 관리, 목표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통제에서는 의료의 질, 보건 업무를 평가하는 것 이렇게 변환 과정을 통해서 행정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면 산출 요소에서 중간 산출은 효과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최종 산출은 환자의 만족도 혹은 이환율, 사망률, 건강 증진 수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보건행정 체계에서의 모형 행정과정론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고 보건행정의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 먼저 가치관적 접근을 보시면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선 평등주의, 국가가 평등주의 견해와 자유주의적 견해로 구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등주의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제공을 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뭐예요?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개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역사론적 접근, 비교 체계론적 접근, 정책론적 접근, 법률적, 경제적, 관리론적 접근. 이거는 간단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보건행정의 해석 방법도 여러분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여기서 굳이 거론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뒤로 넘겨서 보시면은 36페이지에 건강의 개념이 나와요. 건강의 주요한 개념들. 자, 먼저 건강에 대한 정의들, 각 학자들의 정의를 보실 건데 히포크라테스에 의한 정의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에 대해서 환경과 체질 간의 조화를 강조했었어요.
환경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대기로 들어가면 어때요? 인간의 질병을 뭐 이렇게 하늘에서 신이 벌을 준 것이다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그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공기, 나쁜 공기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에 걸린다. 이게 무슨論이에요? 무슨 이론이에요? 장기설이죠. 장기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것과 함께 체질 간의 조화, 사체익설을 의미를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개의 체액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질 때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거다라는 게 사체익설이었죠. 그래서 이런 히포크라테스의 건강의 정의, 왈시는 자신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건강이라고 정의했고요. 탈코 파슨,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그래서 사회적 건강을 강조했던 사람 누구? 탈코 파슨. 꼭 기억하시고요. 사회적인 역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버나드는 항상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화할 때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 내 인체, 내 몸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밖에 기온이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내 몸의 체온을 36.5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밖에 아무리 더워도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항상성이 깨지면 일사병, 열사병이 걸리거나 열중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게 클라우드 버나드의 항상성. 자, 더는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성의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죽음과 건강, 최적의 건강과 죽음이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 연속성의 이론을 제시한 게 던이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9번에 보시면 윌리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적응해 나가는 현상을 건강이라고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유마는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면에서 최고로 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된 상태를 건강이라고 했죠. 윌슨은 주관적인 건강, 주관적인 건강을 강조한 게 윌슨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오체 불만족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팔다리가 다 없이 태어났어도 굉장히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건강을 강조했고, 자, 스미스 건강 개념에 대한 정의를 4가지 개념, 그래서 임상 개념, 역할 수행 개념, 그리고 적응 건강 개념, 행복론적 개념, 이렇게 4가지의 개념으로 구분했다. 14번의 클락 보시면은 3요소 3원론 제시했죠. 숙주, 병인, 환경 3가지 요소에 대한 상호작용, 숙주와 병인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상호작용을 이룰 때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 했고요. WHO 건강 정의 보시면 1948년 WHO가 설립될 당시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고전적인 정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1957년에서 그 세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이란 주어진 환경 여건 하에서 인간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상태 또는 수준이라고 실용적인 정의를 한번 내렸었어요. 기존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이념적인 정의란 말이에요. 안녕이 뭔데 너무 애매모호한 이념이라면은 57년에 있었던 그 실용적인 정의가 한번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3번에 보시면은 역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건강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948년 고전적 정의에다가 뭐가 추가돼요? 영적인 건강이 추가되고요. 역동적이다. 건강은 좀 더 역동적이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었어요. 그리고 현대 와서 그래서 강조되는 거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생활의 개념이라고 했죠. 생활. 내가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조직 구성원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 건강이었죠. 자, 비판점을 보시면
규범적인 정의로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애매모호한 건강 개념이 애매모호한 안녕이라는 개념으로 대치된 정도, 완전한 안녕이라는 것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WHO의 정의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냥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념적인 당위성이 되는 거죠. 어떤 가치, 이념의 당위성, 가치의 기준이 되는 정도로 사용이 되는 게 WHO의 건강의 정의예요. 자, 뒤에 넘겨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의 보건 규정, 그래서 각 법에 이제 그 건강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미음에 보시면 신체 장애자나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5조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 그리고 36조 보시면 건강권이 나오는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바로 건강권이죠. 36조의 디귿 보시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 자, 프랑스 파리 인권 대선언에서는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인권에 대한 세계 선언에서 건강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건강의 정의들을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질병 개념의 변천 내용 좀 보실게요.